청균쇠 책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균쇠를 제레드 다이아몬드라는 지은이가 왜 썼냐? 이 사람이 이제 뭐 조류학자 그래가지고 파푸아 뉴기니 여기서 이제 연구를 하는데, 거기 있던 이제 원주민 출신 그 조수 한 명이 어떤 질문을 한 거예요. 왜 우리들은 이렇게 발전이 안 된 사회에서 살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백인들은 발전을 많이 했느냐? 그러니까 왜 그런 차이가 생겨서 우리가 이렇게 종속되어서 사느냐에 대한 그 질문을 했는데, 그거에 대한 이제 답변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연구랑 이제 그런 걸 한 거죠. 그래서 그 현대 세계의 불평등에 대한 의문에 대해서 답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최종 빙하기가 끝나고 13,000년이라는 기간 동안 세계 한편에서는 문자와 철기를 가진 산업사회가 발달했고, 다른 곳에서는 문맹 상태의 농경사회가 발달했고, 또 다른 지역에서는 석기를 가진 수렵 채진민 사회가 발달했다. 그러니까 지역에 따라서 이렇게 발전 정도가 다 달랐다는 거예요. 이런 불균형이 왜 생겼냐? 자, 최종 빙하기가 끝나던 기원전 1100년경까지 모든 대륙의 인간이 수렵 채진민이었다. 이때까지는 다 비슷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기원전 1100년에서 기원 후 1500년 동안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과 많은 아메리카 원주민이 여전히 수렵 채진민으로 남아 있었는데, 유라시아의 대부분 지역하고 남북 아메리카 그리고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여기에서는 농업, 목축, 야금술, 복잡한 정치 체제 이런 것이 발전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학자들이 여러 민족들 간에 생리적인 차이가 있다. 선천적으로 어떤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뛰어나다. 뭐 이런 설명을 한다 이거죠. 비백인 민족의 지능에 유전적인 결함이 있다. 라는 그런 가정을 증명하려는 심리학자들의 노력이 지금까지 아무런 납득할 만한 결과를 거두지 못했다. 유전적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세계 문명이나 지역들의 차별적인 발전에 대해서 역사학자들과 지리학자들은 관심을 가져왔는데, 그중 가장 유명한 예가 아놀드 토인비의 역사의 연구라는 거다. 토인비는 발전된 문명의 내적 원동력에 관심을 가졌는데, 그보다 단순하고 문자가 없는 사회나 선사시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 그러니까 발전된 문명이 왜 발전했느냐, 그것만 보고 선사시대라든지 문자가 없는 사회 이런 데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본인이 이제 그걸 했다는 거죠. 그렇지만 현대사회의 불평등의 뿌리는 선사시대부터 시작된 거다. 그래서 거기를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이 연구를 보통 이제 오스트레일리아, 뉴기니 이쪽을 많이 그 다음에 폴리네시아 쪽을 많이 연구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어떤 이제 이 사람은 강점이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 최근까지 수렵 채진민으로 남아있던 사회가 있던 곳들이 요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을 본인이 전문적으로 연구를 했는데, 그게 이제 도움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쪽 논리를 가지고 이제 자기 주장을 전개하겠다라는 거지. 몇몇 학문 분야의 전공학자들은 각자의 분야에서 전 세계적인 종합론을 내놓기도 했다. 어떤 분야냐? 생태지리학자, 문화인류학자, 동식물의 가축화, 작물화를 연구하는 생태학자, 전염병이 역사에 미친 영향에 관심을 가진 여러 학자들, 그런 학자들이 각자 분야에서 종합론을 내놓기도 했다. 근데 궁극적인 원인을 설명하지 못했다. 왜? 그것은 무슨 말이냐?
역사에서 가장 광범위한 경향을 밝혀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왜 이렇게 됐냐라는 본인들 분야에서는 어떤 결론을 내렸는데, 그래서 지금 세계가 왜 이렇게 됐느냐에 대한 역사에 대한 광범위한 경향을 밝혀내지 못했다. 이걸 본인이 하겠다는 거예요. 민족마다 역사가 다르게 진행된 것은 각 민족의 생물학적 차이가 때문이 아니라 환경적인 차이 때문이었다. 이게 이제 이 사람의 이 전체 체계에서 이제 주장하는 바죠. 모든 차이는 환경 차이에서 이루어진 거다. 유전적 차이는 없었다. 지리 환경은 분명히 역사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리적인 환경에 대해서 많은 방점을 두고 이야기를 한다. 문제는 그 영향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과연 역사의 광범위한 경향도 지리적 환경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 이것을 밝혀내는 것이다. 인류의 역사와는 별로 관계가 없었던 듯했던 자연과학 분야에서 쏟아져 나온 새로운 정보로 이 문제를 새롭게 살펴볼 시기가 무르익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 광범위한 경향을 찾아내려고 해도 어떤 과학적인 설명을 못했기 때문에 어떤 충분한 논리를 갖출 수가 없었는데, 요새 자연과학적인 방법론이 개발이 됨으로써 이것을 과학적으로 이제 증명을 할 수 있는 수단이 생겼다는 거죠. 유전학, 분자생물학, 각종 농작물과 그 야생 조상을 연구하는 생태지리학, 가축화된 동물과 그 야생 조상을 연구하는 행동생태학, 인간의 병원균과 그에 관련된 동물의 병원균들을 연구하는 분자생물학 등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기에서 얻어진 자료를 바탕으로 본인의 이제 주장을 전개한다. 인간 사회의 다양한 운명의 갈림길. 그래서 어떻게 인간 사회 각각이 지금까지 본인들의 운명을 걷게 되었는가? 각 대륙의 역사 전개를 비교하기에 적합한 출발선은 기원전 11,000년경이다. 이때까지는 다 수렵 채집민으로 모든 이제 민족의 그런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출발한 거다. 출발이 거기까지는 받았다. 이 연대는 세계 몇몇 지역에서 촌락 생활이 시작된 시기, 그리고 확실히 남북 아메리카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것으로 지금까지 밝혀진 가장 이른 시기, 홍적세 및 최종 빙하기의 말기, 그리고 지질학자들이 현세라고 부르는 시기의 초기와 대략 일치한다. 이런 시기들이 바로 이 BC 11,000년에 해당하는 시기다. 홍적세라는 것은 뭐냐? 지질 시대를 알아야 돼요. 지도표를 알아야 되는데, 홍적세라는 것은 여기서 보면 지금은 우리가 4기인데 신생대의 4기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사는 그 중에서 우리가 사는 시대의 바로 전 시대, 여기 플라이스토세가 바로 홍적세다. 이때가 빙하기, 최종 빙하기. 동물의 역사와 구별되는 인류의 역사는 아프리카에서 700만 년 전에 시작됐다. 그래서 이때부터 인간이 동물에서 분화가 되었다. 신체 크기로 보자면 약 170만 년 전에 단계인 호모 에렉투스가 우리와 같은 현대인에 가장 가까웠는데, 두뇌 크기는 아직 우리의 절반에 불과했다. 호모 에렉투스라는 그 인류의 종이 우리와 가까웠지만 170만 년 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두뇌 크기는 아직 우리 절반이었다. 동물학적 중요성과 특성으로 판단하면 호모 에렉투스는 유인원 이상의 존재였지만 현대인에는 훨씬 못 미쳤다. 에렉투스가 뭐예요? 이렉트라는 게 뭐예요? 선다는 거죠. 두 발로 선은 그 전에는 이렇게 좀 꾸부정했었죠. 유인원이 인류의 종이 약 700만 년 전이었던 인류의 기원으로부터 처음 600만 년에 걸친 인류의 역사는 아프리카에 국한되어 있었다. 700만 년 동안 인류가 있었는데 600만 년 동안은 계속 아프리카에만 있었다는 거죠. 처음으로 아프리카를 벗어난 인류의 조상은 화석으로 밝혀진 바와 같이 동남아시아의 자바섬에서 발견돼요. 통상 자바 원인이라고 부르는 호모 에렉투스였다. 자바에서 발견되었다. 아프리카에서 꽤 떨어진 지역이죠. 여기까지 간 거예요.
인도네시아죠. 이제 가장 오래된 자바 원인의 화석은 일반적으로 100만 전 의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까지 유럽에서 발견된 가장 오래된 인류의 증거 중에서 의문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약 50만 년 전이다. 지금으로부터 약 50만 년 전 인류의 화석은 두개골이 점점 더 커지고 둥그러지고 각진 부분이 줄어들면서 그보다 오래된 호모 에렉투스의 유골로부터 분비된다. 그게 언제? 약 50만 년 전. 약 50만 년 전 아프리카와 유럽 인류의 두개골들은 현대인의 두개골과 상당히 유사하므로 호모 에렉투스가 아니라 우리와 같은 종인 호모 사피엔스로 분류된다. 사피엔스가 뭐예요? 생각한다. 뭐 그런 거죠. 생각하는 인간. 예술도 골기도 그 무엇도 없었고 초기의 호모 사피엔스가 우리에게 남긴 것이라고는 오직 그들의 유골과 조잡한 섞기가 고작이었다. 그러니까 호모 사피엔스 초기에는 예술이나 골기 같은 것도 없었다. 그냥 뭐 뗀 섞기 정도. 오스트레일리아에는 아직 인류가 살지 않았는데 동남아시아에서 그곳으로 건너가려면 배가 필요했다. 그러니까 배가 발견돼야 인류가 오스트레일리아로 가는 거다. 남북 아메리카 어디에도 인류가 살았다는 증거는 흔적은 남아있지 않았다. 우선 유라시아 대륙에서 아메리카와 가장 가까운 시베리아에 인류가 살고 있어야 했고 또한 배가 필요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건 좀 지도를 알아야죠. 인류가 아프리카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구대륙에서 시작된 거죠. 구대륙에서 시작돼가지고 쫙 이제 올라와서 신대륙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요? 옛날에 북대서양, 대서양을 건너지는 못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시베리아까지 사람이 살았어야 돼. 그래서 어떻게 했다? 이 베링 해협을 이렇게 통과하는 방법. 빙하기 때는 여기가 이제 지금 이렇게 섬으로 이렇게 쫙 연결되어 있지만 이 부분이 빙하기 때는 해수면이 낮았기 때문에 다 연결되어 있었다. 그래서 이쪽으로 해서 넘어간 것이다. 마침내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것은 약 5만 년 전이었는데 그게 바로 대약진이라고 이제 지은이가 명명하는 시기다. 5만 년 전. 그때 크로마뇽인 도구는 형태가 다양하고 뚜렷하여 매우 현대적이므로 지금의 우리가 보아도 바늘, 송곳, 조각 도구 등으로 기능이 다양해 보인다. 그래서 뭔가 좀 도구다운 도구, 복잡한 도구를 만들어낸 게 5만 년 전이다. 그래서 5만 년 전부터 이제 생각을 해야 된다 이거죠. 안전한 거리에서 동물을 죽일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 생겼으므로 코뿔소나 코끼리 같은 위험한 동물도 사냥할 수 있게 되었고 한편으로는 그물, 낚싯줄, 덫 등을 만들 수 있는 끈이 발명됨에 따라서 그들의 식단에는 새로이 사냥된 물고기와 조류가 올려졌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인류의 종들이 별 힘을 못 냈다는 거죠. 그냥 도망다니고 숨어있고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체구도 작고. 근데 도구를 사용하면서부터 이제 힘이 세진 거죠. 더 큰 동물들을 사냥하게 되고. 그 전에는 물고기도 못 잡았어요. 근데 이제 뭐 그물이나 뭐 낚싯줄 이런 걸 만들면서 물고기도 잡고 하면서 뭔가 활동 범위가 커진 거죠. 집과 꿰매어 만든 의류 등의 유물은 추운 기후에서도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이 크게 생성되었음을 입증하고 장신구와 꼼꼼하게 매장된 유골 등으로 미루어 심미적, 정신적인 면에서도 가히 혁명적인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니까 추운 데서 살아남으려면 인류가 옷을 만들 줄 알았어야 했다. 그래서 인류가 이제 일단 신대륙으로 넘어가려면 시베리아에서 살 수가 있어야 되는데 시베리아에서 살려면 추운 데 견딜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옷을 만드는 기술이 있었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장신구나 뭐 이제 꼼꼼하게 매장된 유골 이런 걸로 봐서 뭔가 이제 심미적인, 예술적인, 정신적인 그런 이제 능력도 갖게 되었다.